자, 그러면 이제 그 이슬람 진출의 역사를 볼게요. 인도에서. 자, 아까 이제 인도사의 분열기를 이제 들어선다고 했죠. 그래서 이슬람이 이제 등장한 것은 8세기 때예요. 8세기 때. 8세기 때 등장할 때는 갑자기 들어와서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건 아니고 군사적으로 주로 경제적 목적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서부 인도, 오늘날 파키스탄 지역에 조금씩 정착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분열한 틈 따서 10세기에서 10세기에서 12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북인도 지역에서 이제 새로운 왕조들이 등장하죠. 이슬람 왕국들이. 그래서 오늘 아프가니스탄 지역, 그 다음에 파키스탄 지역, 이런 지역에 가진이나 고도 왕조, 이런 그 왕조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델리 왕조가 13세기 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델리 왕조는 가진이 고도 왕조가 좀 경우가 다른 게 가진이 고도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르 지역에 이제 있었던 왕조야. 근데 델리 슐타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인도 중앙부에 이제 있었던 왕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있는데 델리 슐타 왕조는 그게 노예 왕조, 인도 최초의 왕조죠. 그래서 인도 최초의 이슬람 왕조, 그러니까 인도 본토에 되어진 최초의 왕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크루트 왕조, 뭐 사이드 왕조, 로디 왕조 이런 왕조들이 있었다. 이 마지막 로디 왕조가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그 무굴 제국한테 멸망돼요. 그래서 파니파트 전투에서 이제 무굴 제국이 있었고요. 그 무굴 제국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악바르 대제, 그다음 아우랑제부. 그래서 되게 무굴 제국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맨날 악바르 제도하고 아우랑제부 그 황제가 서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북부 인도 이슬람화 가지고 보면 가진이 고도 왕조가 있었고, 그리고 델리 슐타 왕조였는데 첫 번째 왕조가 맘무르크 왕조예요. 그래서 아이박이라는 사람이 이제 세웠던 왕조인데 원래 아이박은 고도 왕조의 밑에 고용된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고도 왕조의 그 술탄의 명을 받고 그 당시 델리 지역을 정복을 했는데 그 지역의 총독을 명하시고 델리 지역을 점령을 했는데 아예 그냥 델리 지역에서 그냥 왕국을 세우고 독립을 할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뭐냐면 맘무르크 왕조인데 왜 맘무르크를 이 사람 출신이 원래는 노예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슬람사 이제 할 때 얘기하는데 이 노예 왕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 노예는 나중에 이집트의 노예 왕조 맘무르크 왕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시자가 예전에 출신이 노예였기 때문에요. 근데 이때 노예는 아이박은 노예는 아니었고요. 예전에 노예였던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교 개종을 했어요. 노예였다가. 근데 이슬람교 개종을 하면 찰리아에 따라서 이슬람인들은 노예 삼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해방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군인원지 종사를 해가지고 군대에 침을 키운 다음에 이렇게 노예 왕조를 세우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맘무르크 왕조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왕조가 이제 계속 교체가 됐죠. 그래서 칼지조, 투그라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이드조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사이드조 때 티무르가 이제 그 앞에 있는 투구다조를 멸망시키고 사이드조를 이제 설립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웃긴 게 그냥 왔으면 인도를 점령했어야 되는데 투구다자를 멸망시키고 약탈망하고 갔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한 사이드족이야.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노디조가 있었다. 이 노디족은 아까 전에 파리파트 전투에서 누구한테 깨진 거죠? 무굴왕국이 깨져갖고 결국에는 인도 본토를 이제 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특징은 강력한 귀족 세력을 바탕으로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신두인에게 지지하를 부과했고 서아시아 요소를 유입했다.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신두인들을 강제로 이슬람교 개종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반발이 크니까 그냥 신두교도 인정하고 그들에게 이제 인두세만 내면 종교 자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들 왕조, 델리 슐타 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투르크 계통의 문화를 들어왔어요. 투르크. 네. 투르크 계열이야.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투르크는 돌골 계통의 민족인데 이슬람을 안 믿었죠. 그러다가 이제 서진하는 과정에서 이슬람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들 투르크인들이 이제 맘몰루크가 된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예 왕조를 세우고 그런데 이 투르크 계통의 문화들, 페르시아 계통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문화적으로는 북인도 지역은 이슬람 문화와 신도 문화가 융합이 됐다. 그래서 16세기 때 무굴 제국 때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됐다. 그래서 인도 융합 그 영향을 이제 받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잠깐만요. 자, 그 당시 남부 인도에서는 델리 슐탄 왕조 세력이 약화된 후 이제 북부의 마우니 술탄주가 남부의 그
비자야 나가르 왕조가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자야 나가르 왕조가 있죠?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가 왜 기억을 해두냐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의 대원정 아시죠? 정화의 대원정. 정화의 대원정 때 있었던 남부에 있었던 왕조가 비자야 나가르 왕조야. 이 신두 계통의 왕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자야 나가르 왕조 중에 제일 유명한 그 항구가 어디냐면 여기 칼리커가 보이시죠? 칼리커. 예, 이 칼리커 왕조가 있어요. 캘리커. 예, 정확히 써야 되겠네. 예. 이 캘리커가 항구가 있는데 여기가 되게 중심이었어요. 인도양무역 중심지. 예. 근데 이제 요거하고 헷갈린 게 뭐냐면 여기 부분에 여기 났는지 벵골 지역에 캘커타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이 캘커타하고 칼리커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비자야 나가르 왕조 할 때 캘리커가 그 당시 이 아라비아 인도양무역의 중심지역 그 역할을 했다.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 예전에 이제 비자야 나가르 왕조가 이제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서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자, 그러면 인도의 이슬람화를 볼게요. 98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인도에서는 쿠샤 왕조가 멸망한 뒤에 7세기 중엽부터 약 600년 동안 여러 소국들이 난립되었다. 자, 이러한 분열 시기에 2, 3세기 때 8세기 초에 서부 인도에 침입되었다. 그래서 11세기 때 가진이 왕조와 고도 왕조가 북인도 지역에 이제 통치를 했고요. 그 가진이와 고도 왕조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요 정도에 있었던 왕조예요. 여기 나오죠? 요 가진이 투르크 계통의 왕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그 파키스탄 때, 그러니까 오늘 인도 본토를 지배했던 왕조는 아니고요. 저쪽 이제 병방을 지배했던 왕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그 13세기경 델리를 중심으로 여기 델리죠. 뉴델리가 이제 지금 델리의 새로운 신시가지로서 오늘 인도의 수도죠. 그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자, 13세기 델리를 이제 중심으로 여러 왕조, 델리 슐타 5왕조가 300년간 북인도를 통치했는데 이걸 델리 슐타 왕조라고 한다. 이슬람 국가는 처음에 신두교를 탄압했으나 델리 슐타 왕조 시대 때는 지지야만 이제 부담하면 신두교를 믿을 수 있도록 신두교의 간용적인 정책을 펼쳤다. 자, 그 결과 엄격한 카스트 제도에 불만을 갖고 온 인도인들 중에 평등을 강조한 이슬람교 개정했다. 그 중에 많이 이제 이슬람으로 개정됐던 것이 낮은 신분 사람들, 수두다나 뭐 불같은 천민 이런 사람들이 개정을 했던 거죠. 한편 남인도에서는 9세기 13세기 촐라왕국이 있었다가 촐라왕국 때 남인도 지역 일대를 차지하고 스리랑카 일부를 병합할 정도로 강성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의 교과에서 번영을 이뤘다. 자, 이 과정에서 이 남인도 지역의 신도 문화가 동남아시아로 전파됐다. 그래서 그 보통 인도 문화가 그 이슬람이나 뭐 신도교도 다 인도를 거쳐갖고 어디에 전파되나? 동남아시아로 전파돼요. 근데 전파하는 과정이 군사적 정벌이 아니거나 평화적인 관계, 그러니까 상업적인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되는 거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동남아시아의 이슬람화 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여긴 안 나왔지만 비자르 나가르 왕조도 다른 책에 있으니까 그거 외워두시고 그리고 그 관련돼서 예전에 정화 원정과 관련돼서 시험문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이제 요걸 이제 분열 시대에 통일했던 왕조가 뭐냐면 그 무굴 제국이죠. 이 무굴 제국. 이 무굴 제국 되게 중요한데, 자, 무굴 제국은 그 바베드가 세웠어요. 이 사람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잠깐 언급됐어요. 예문에 자칭 티무르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티무르 후손. 근데 이거는 자칭 자기가 그런 거고, 실제로는 이제 몽골 계통하고 투르크 계통의 혼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중에 몽골 제국들이 이제 그 중동을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투르크인들하고 같이 효력이 많아져. 그러니까 뒤에 보면 자기가 몽골족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딱 보면 아시아 계통이 아니에요. 거의 트로카된 계통이야. 네. 자, 하여튼 그 계통을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파니파트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죠. 아까 전에 마지막 그 5왕주, 노디 왕주를 전투를 했는데 아마 이제 파니파트에서 하양 무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 네. 대포나 뭐 총포를 이용해갖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델리를 점령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자신은 이제 징기스칸 혈통이라 하지만 실제로 투르크 계통, 투르크화된 몽골 계통을 보고 있어요. 예. 그 당시 징기스칸 혈통을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그 당시 징기스칸 죽은 후에 황금 시족들, 그러니까 징기스칸 후손들만 칸이 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나중에 티무르나 이런 바베르나 이런 사람들 다 뭐냐면 징기스칸 후손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혈통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즉위할 때 이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종교적 선입견을 갖지 마라.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해라. 그래서 자신이 이슬람교주지만 신두교도 동시에 공정하게 해라. 뭐 해가지고 요 가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 사료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악바르 대제 보죠. 3대 이제 황제가 이제 악바르 대제인데 이 사람 아우랑제부하고 좀 약간 차이점이 있죠. 여기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은 신두와 이슬람교를 융합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파타부르 시크리도 이제 천도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그래서 나집분들을 토벌했어요. 그래서 이 나집분들은 주로 뭘 믿었냐면 신두교를 믿었거든요. 신두교. 그래서 이들을 토벌하고 항복을 받았지만 동맹을 또 체결해요. 그래서 자신도 나집분들 공주를 데리다가 결혼을 해. 그리고 이들을 이제 관리나 이런 사람들 뭐 군인도 많이 고위직 관료도 선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들과 이제 동맹 체제를 해서 인도의 신주교 세력들과 포섭을 하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 신두와 이슬람교가 융합이 되죠. 신두 이슬람교 대립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제 뭐 융합이 됐고 그렇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인도 통일의 발전에 저해됐다. 그렇지만 융합하는 과정에서 뭔가 여러 가지 문화가 등장하는데 그 뒤에는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이 사람이 활동이 되겠는데 고위직 문호 개방을 해서 신두교도인 나집분들을 이제 많이 기용을 했고 조세 정비를 이제 해서 인두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전에는 이제 신두교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얻으려면 인두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거조차도 폐지시켰어. 그리고 이제 성지 순례세도 이제 폐지시키고 신두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매겼던 신두교 성지를 부과했던 세금도 폐지시키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와 관련돼 있죠? 종교 융합 정책과 관련됐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유일신 사상을 강조했어.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 신두교, 이슬람교, 뭐 시크교, 다양한 종교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신흥 종교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 불러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악바다 대제 자신도 아까 아집분들 출신의 공주랑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했고 신두 문화를 장려해서 이슬람교와 신두 문화 융합을 도모했다. 토지 개혁을 해보고 교육 활동을 권장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도 서남아시아 지역과 벵골 지방 중심으로 해갖고 무역 활동이 활발했고 모굴 제국의 부가 축적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는 세계 최고 강국이었죠. 중국과 함께. 서양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 그래서 서양이 등장할 수 있었던 서양 제국들이 등장할 수 있는 인도의 무굴 제국이 분열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우랑제부 이후에 분열됐으니까 그 분열된 틈을 가지고 들어온 거지 만약 분열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도 못했죠. 자, 그 다음에 4대 5대 거쳐서 아우랑제부 볼게요. 이 아우랑제부는 이슬람 정통주의, 이슬람 제일주의 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슬람의 코란의 그 한 글자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 될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피곤하죠. 원리주의자들. 예. 그래서 이제 전국전쟁에서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그렇죠. 무리한 대원정 때문에 뭐가 재정이 궁핍됐어요. 그러다 보니 재정 확보 차원에서 인두세를 부활했고요. 그리고 신두교 사원과 학교를 폐쇄했죠. 왜냐면 이걸 이교도니까 믿지 마라. 다 이슬람교로 개종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까지 그냥 앞에서는 악바르 대전까지는 뭐 다 포용하니까 이제 같이 있었던 다른 족들이 어떻게 다 이제 일어난 거야. 대표적인 게 라지푼드족, 북인도 지역에 라지푼드 있었고 말라타 동맹 말라. 그다음 시크교는 나중에 설명했는데 인도와 그 이슬람 종교하고 신두교가 결합돼 갖고 만든 종교가 시크교거든요. 이 사람들 반란일으켜. 자, 그래서 이제 그 인도가 분열되기 시작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기 이제 악바르 대제하고 아우랑제부의 차이점이 있어요.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래서 악바다 대제는 상당히 포용적이었지만 아우랑제부는 상당히 배타적이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자, 문화적으로 보면 신두 이슬람 문화가 이제 형성이 돼서 시크교, 무굴레아, 타지말, 나지푼드 이런 것들이 신두와 이슬람과 서로 연결돼 갖고 만든 그 문화 형태죠. 시크교는 이제 이슬람교의 일신교 사상과 신주교 요소를 받아들인 거고요. 무굴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그 페르시아 이슬람 문화에다가 신두 문화가 결합된 거야.
그래서 주로 궁정시대 궁중문화라고 하죠. 궁중 해화를 그릴 때 무굴 해화를 많이 그리고 타지말 자체가 이제 그 왕비 무덤이죠. 타지말. 네. 그래서 왕이 이제 왕비를 너무 사랑해서 만든 무덤인데 샤제한이 샤제한인가? 자한인가? 샤자한이 만든 건데 그 악바르 아우랑제브의 아버지죠. 그 자기 아들한테 유폐당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만든 무덤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무덤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이제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람풍과 그 다음에 신두풍, 페르시아풍이 융합된 문화 형태고 라지푼드는 원래는 신두 그 어디 계통이냐면 그 어디가 북인도에 이제 성행했던 뭐랄까 신두 계통의 회화야. 신두 계통 회화인데 여기에 이스람풍이 가미된 거야. 그다음 우두도는 이제 그 뭐냐면 산스크리트와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어가 결합된 거죠. 그 군인들이 많이 사용했던 거고 지금 파키스탄 공용어 중에 하나가 영어와 함께 이 우르도도 같이 사용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탄지마할과 홈마요, 아그라성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이슬람의 아라베스크 무늬에 이제 인도 연꽃이나 만자 모양인데 이때 만자 이렇게 좀 보면 하케크로이츠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원래 하케크로이츠가 그 원래 히틀러가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이 문자가 예전부터 게르만이나 인도 아리안족들 문화에 요 만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불교적 상징이나 아니면 복의 의미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독일에서 히틀러가 채용해갖고 쓴 거죠. 근데 이 문자가 이렇게 만자로 있잖아요. 이게 우리도 있죠 이거 부처에도 쓰잖아요 지금 불교에도. 근데 학계코이즘이 거꾸로예요. 이게 거꾸로예요. 모양이 거꾸로 돼 있어. 다른 뭐냐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만자 예전에 불교 승려들이 이거 만자에다가 적어가지고 뭐냐 미국에 갔더니 두들겨 맞았어요. 왜 맞았냐면 이게 마치 뭐처럼 생긴 거야. 학계크리치처럼 생긴 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만자가 거꾸로예요. 학계크리치는 다른 모습인데 일단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맞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 양식은 그 힌두 이슬람 문화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서 이제 페르시아 세미나로서 무굴 양식 이런 것도 있고, 그 라지푼트는 원래는 신두교 양식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슬람풍을 가미됐다고 했죠. 시크교는 15세기 때 신두교 박티 사상과 이슬람교의 수피즘이 결합된 대중화 운동으로서 나나크가 이제 창시한 종교고요. 유일신 신화, 인간평등, 우상숭배 배척, 윤회를 믿고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요. 술, 담배, 마약 같은 걸 금지하고 이 사람들이 전투적 조직을 이제 유지해. 왜냐하면 그 아까 이제 아우랑제부의 어떤 탄압 속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인도에서 뭘로 유명한 경찰이나 용병으로 유명해. 그래서 막 턱수염을 이렇게 이상하게 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되게 시크교들이야. 신자 붙여요. 성이 다 싱으로 돼 있어. 예. 그리고 요 시크교 경전에 가면 저희 그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가보면 거기 시크교 이제 소수종교죠 여기 사원에 가보면 공짜로 음식도 주고 재워줘요 막. 그거 이제 여행 가실 때 한번 참고를 하세요 거기. 예. 자, 그다음 우두도인데 이제 군대에서 인도 신도어의 페르시아 아랍어까지 썼던 말이고 오늘 인도 파키스탄 공용어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전에 신두교하고 이슬람교가 차이점을 물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신두교는 다신교고요. 이슬람교는 일신교. 그 다음에 신두교 우상숭배가 되지만 이슬람교 우상숭배 금지하고 신두교는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만 이슬람교는 계급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두교는 하장풍습 근데 이슬람교 매장풍습. 근데 신두교에서는 이제 소를 신성시역이죠. 예. 근데 이슬람교는 대지를 부정시역이야. 아마 왜 대지를 부정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설이 있는데 아마 보관을 어렵기 때문에 사막 지역에서는 그럴 것이다 해갖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할렘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음식이 있죠. 그래서 도축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 정해진 방식으로 해야 되고 돼지 음식이나 뭐 돼지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음식은 검증을 받잖아. 그것만 먹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런 것들이 통합을 해서 신두 이슬람 문화가 형성돼서 시크교, 우르도, 탄지마을, 무굴레알, 라지푼드야 이런 것도 이제 몇 가지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비상교육 내용을 찾아서 볼게요. 자,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 보죠. 자, 16세기 초 티무르 후손으로 알려진 바부르가 인도 북부로 이제 침입을 하였다. 그래서 북인도를 통일한 그는
델리 슐타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때 델리 슐타 왕조는 마지막 왕조였던 로디 왕조죠. 자, 이걸 무너뜨리고 무굴 제국을 세웠다. 자, 무굴 제국은 바보의 손자였던 이게 아크파드. 근데 이게 좀 약간 요즘에는 번호식 발음을 이제 쓰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악바드 대제예요. 악바드 대제. 자, 아크바드에 이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자, 아크바드는 데칸공을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했고요. 그 다음에 갈료제와 지방행정구역을 정비해서 중앙집권을 확립했다. 또 이슬람교와 신두교 간의 융합을 추구해서 지지아를 폐지하고요. 토착 신두교 세력 출신의 여성들과 결혼해서, 이때 토착 신두교 세력이라는 것은 라지푼드족을 말해요. 근데 엄밀히 라지푼드족은 토착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그 얘네들도 이주민이었죠. 그래서 있고, 그래서 신두교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무굴 제국은 약 1세기 동안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17세기 후반 아우랑제부 황제는 남인도까지 이제 점령해요. 근데 여기 주의할 건, 남인도에도 데칸공 이남까지는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갔어요. 아직 끝은 점령하지 못했죠. 그건 아까 드라비다족이 너무 이제 문화와 민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점령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때 최전성기 누렸죠. 여기 최전성기 영토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날 지나친 정보 활동 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는 이슬람교 외의 종교를 배출한 신두교를 사원을 파괴하고 모스크를 건립했으며 지지아를 이제 부활시켰죠. 그래서 신두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게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특히 펀자브 지방의 시크교도와 데칸공은 이제 신두교 말라타 동맹, 그 다음에 이렇게 무굴 제국의 위기를 빠뜨렸다. 이후 각지의 토착 세력들이 독재 세력이 이제 대두되었고, 프랑스와 영국, 인도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무굴 제국이 점차 쇠퇴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무굴 제국을 세운 바부르가 있죠. 자, 무굴 제국을 세운 바부르는 아버지에게서 티무르의 피를 이어받고 어머니 징기스칸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한다. 바부르는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이는 페르시아 문화가 인도의 전파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탄지만 문화에서도 페르시아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페르시아 문화라는 거는 어떤 문화냐면 이슬람화된 페르시아 문화예요. 그러니까 탄지만은 이슬람화 페르시아 문화와 투르크 계통의 문화, 그 다음에 인도 신두 계통의 문화, 이렇게 세 개 요소가 갇혀 있는 거죠. 자, 바브루는 군인이며 정치가뿐 아니라 시인이며 문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곳마다 페르시아 양식의 정원을 만들었으며 그가 쓴 해구록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터키로 쓴 그의 해구록은 우수한 제품이 평가받고 있다. 투르크 문화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보르는 그 예전에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도시의 발달과 교육을 볼게요. 무굴 제국 시기에는 농업 기술이 크게 발전해 농업 생산량이 증가됐으며 직무업이 발전하였다. 그 결과 상업이 발달됐고 도시가 성장하였다. 17세기 중요에서도 델리를 비롯해 인구 20만 이상의 대도시들이 곳곳 생겨났다. 무굴 제국은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서 유다시아 교육에 적극 참여했다. 특히 인도양 무역. 이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가 인도였죠. 그래서 인도양 무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가 이제 있으면 저쪽 캘리코 쪽으로 해갖고 인도양 무역이 있었죠. 그래서 인도양 무역을 통해서 중동 지역하고 아프리카 지역 이걸 연결시켜줬죠. 그래갖고 이때 인도양 무역,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인도양 무역의 패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이 인도 지역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인도양 무역, 특히 이슬람화된 인도인들이 거기에 이제 무역 패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인도양 무역을 통해 중국, 동남아시아, 오스만 제국, 이집트를 교육을 하였다. 무굴 제국의 수출품으로서 면직물. 면직물이 그 당시에 주요 수출품이었어요. 면직물 아시죠? 네, 모카로 만든 거. 원래 모카는 어디의 산물이에요? 인도의 산물이야. 그래서 제일 이제 많이 수입했던 나라가 영국 같은 나라인데, 나중에 산업혁명 결과 거꾸로 이제 모카를 가지고 와갖고 영국에서 면직물 만든 다음에 인도 수출하게 되죠. 향신료가 대표적이었다. 그 중에 면직물은 멀리 유럽에서 팔려나갔다. 15세기 이후에 포르투갈 유럽인 상인들이 향신료를 찾아서 인도양 무역에 참여했다. 이때 향신료라는 건 뭐냐, 계피라든지 뭐 후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뭘 많이 먹어요?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고기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다음 보관 시설이 없다 보니까 훈제를 해서 먹어. 이게 훈제가 지금 거슬려서 먹는데, 훈제를 해도 썩지는 않는데 문제는 냄새가 지독해요. 고기 냄새가. 그래서 그 고기 냄새가 없애기 위해서 이 향신료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 향신료를 찾아가지고 인도양 무역을 이제 참여했다.
자, 그다음 무굴 제국은 이슬람 국가였지만 여전히 신두 사회 체제를 유지했다. 그제야 무굴 제국에는 이슬람 문화와 신두 문화가 융합된 신두 이슬람 문화가 발달했다. 종교는 16세기 때 나나크가 신두 이슬람을 융합한 시크교를 개정했다. 여기 시크교 있죠? 자, 16세기 초 구두 나나크가 시크교를 이제 개창을 했고요. 시크교는 신두교 단점을 개혁해 만든 종교로서 이슬람교처럼 유일신을 믿고 우상 숭배와 카스트 신분 차별을 반대했다. 따라서 시크교 중에 하급 카스트 출신이 많았고요. 또 술, 담배, 마약을 금지했고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카락을 깎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긴 수염이 특징이야. 예. 그리고 이제 그 시크교는 머리에 상투처럼 틀어서 큰 터번을 이렇게 감쌌죠. 현재 인도의 시크교도가 2% 정도인데 그대의 성자는 남자는 사자는 싱, 여자는 암사자는 카우라고 넣는다. 신두교처럼 사람이 죽으면 하장을 하지만 겐지스강에 순례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크교 성지가 뭐냐면 암리차르 황금사원이야. 여기.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거기 한국인이 한번 놀러가고 그 올려놓은 게 있어. 거기 보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그냥. 거기 가고 그거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먹을 거 아침, 점심, 저녁을 공짜로 줘. 그래서 그거 다 먹고 거기에다 외국인들 이제 무료 숙소 이제 시설이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고 자고. 근데 빈대가 많아가지고 거기 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시크교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기부해갖고 이렇게 운영이 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언어는 신두어를 봤다면 터키어, 그 다음에 페르시아어, 아랍어 이렇게 혼합된 우르두어가 이제 널리 이제 사용됐고요. 공식 문서에는 페르시아어가 사용됐다. 이슬람 건축 양식에 인도의 섬세한 문양을 가미된 타지마라는 두 문화의 융합을 잘 보여준 걸작이었다. 해아에는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세미나가 인도 양식과 조화를 이룬 무굴레아가 발달했고요. 주로 궁중생활이나 풍경에 소재됐다. 그래서 무굴레아는 원래 페르시아 양식에다가 인도 양식이 가미된 거야. 근데 여기는 안 나오죠. 나지푼드 해양도 있어요. 나지푼드는 원래는 신두교 양식이었는데 여기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그 이슬람교가 가미된 거죠. 이슬람 그 양식이. 예. 그래도 있고, 그다음 무굴 시대에는 궁중 문화가 발달해 왕족과 귀족들에 의해 화려한 공예품이 생산됐으며 정교한 장식을 한 단검이나 장식구, 그다음 각종 구문세공품과 고급 면직물이 만들어졌다. 거기 밑에 샤한자한에 그린 그 세 번째 왕비 무타츠 마을이 있죠. 예,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타지 마을인데 무타츠 마을은 그 에나타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무굴 제국 5대 황제 샤한자한은 페르시아계의 절세가였던 무타츠 마을과 결혼했다. 그녀가 14번째 아이, 14번째 아이, 대단하네요. 그냥 매일 임신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출산하던 중에 죽자. 그러니까 예전에 정근대 시대 때는 여자들이 많이 사망했던 게 뭐냐면 애 낳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부인과라는 그것들이 없다 보니까 의학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여자들이 많이 죽었던 이유가 요 애 낳다 출산하다 죽은 이유가 되게 많았어요. 하여튼 샤한자는 그녀를 찬미하게 자신의 사랑을 상징한 아름다운 모당을 지었는데 그 당시 탄지마는 인도 이슬람 양식을 대표한 건축물로서 분수 정원, 돈 양식, 아치, 첨탑 이렇게 이슬람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모당 내부의 아치형은 이슬람 모스크 양식이고 연꽃 모양은 인도 양식이다. 이게 있죠? 대단하죠? 이게 자체가 무덤이에요. 네. 근데 여기 안까지는 못 들어가요. 네, 여기는 못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바깥에만 볼 수 있어요. 안은 철저히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 왜냐면 거기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문화재가 다 훼손될 수 있으니까 바깥에만 이제 구경할 수 있다. 예. 자, 그래도 이렇게 있고 샤자한이 발음하기 좀 힘든 왕인데 샤자한이 나중에 자기 아들한테 같이 줘. 유폐당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우랑제부예요. 이 아우랑제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무굴 제국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지배와 통치 부분을 이제 좀 넘어가서 볼게요. 자, 영국 동인도에서 인도 장악 볼게요. 원래 이제 인도는 원래 영국이 처음 나타난 건 아니에요. 포르투갈이 처음 왔죠.
포르투갈의 그 거주지가 어디였어요? 고아죠, 고아. 여기를 했다가 나중에 네덜란드한테 뺏겨요. 그러다가 네덜란드도 영국, 프랑스에서 이제 패권이 뺏기죠. 그 영국과 프랑스가 지네끼리 싸우다가 나중에 프란시 전투에서 누가 이기죠? 영국이 이기죠. 영국이 이제 인도의 지배권을 획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 보면 17세기 초에 이제 프란시 전투, 여기 7년 전쟁과 연결된 전투죠. 승리로 인도 경영에 기초를 확립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징세권을 확보했어. 어느 지역에? 벵골 지방에. 벵골 지방은 어느 어디에 해당하냐면 방글라데시와 그 옆에 부분 있죠. 동벨궁, 서ben골의 그 두 개 지역이지만 방글라데시와 그 옆에 있는 주를 이제 말하는 건데 이 지역이 인도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제일 문화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야. 중심 도시가 어디죠? 캘커타죠. 캘커타. 그래서 원래 초창기 때 영국 동인도회사의 중심지는 델리가 아니라 캘커타였어. 거기에서 나중에 델리로 옮기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물 크라이브라는 사람이 이제 활약을 했고요. 지배 영역을 확대해서 남부의 마이쇼 전쟁에서 이겼고, 중부의 말라타 전쟁, 그래서 북부의 시크 전쟁, 이를 통해서 인도 전역을 지배하게 됐다. 자, 경제 정책을 보면 인도 산업의 구조의 파행적 변화인데, 원래는 그 산업혁명 전과 산업혁명 이후부터 이제 볼 수 있는데, 원래 산업혁명 전에는 인도와 유럽에 뭘 수출했죠? 면직물 수출했죠. 그 산업혁명 이후에 거꾸로 영국이 이제 인도나 중국에 뭘 수출한 면직물 수출. 그래서 이제 인도가 원래는 그 상품을 이제 공급하는 위치, 그러니까 면직물 공급하는 위치에서 이제 뭘로 바뀌게 되냐?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 역할을 바뀌어요. 그래서 이때 상품 시장 원료 공급지 의미가 뭐냐? 자, 모카 있죠, 모카. 모카를 영국에 공급을 해줘요. 그럼 영국에 공급해주면 영국에 뭘 만들죠? 면직물을 만들죠. 면직물. 그리고 그 면직물을 어디다 갖다 파는 거야? 인도에 갖다 팔아.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농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영국한테 필요한 무슨 것만 하냐면 모카밥, 그냥 차밥 이런 것만 하는 거야. 모카와 차만 하고 식량 같은 거 생산을 안 해요. 잘. 식량은 외부로부터 공급받고. 자, 이런 비정상적인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됐고 결국에 영국 경제에 예속되면서 반영 기운이 확산됐다. 기억을 해두시고 요때 영국이 항상 그 모카나 차나 그냥 면직물을 이제 그렇게 운반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을까? 정육각지. 기차를 만들었어, 기차. 그래서 철도망이 되게 발달된 게 뭐냐면 일단 인도는 땅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촘촘하게 철도망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화라든지 면화든지 뭐 인력 이런 것들 다 영국이나 이런 데 빼가고요. 또 자기 상품들 이걸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각지에 갖다 팔기 시작해. 그래서 철도가 제국주의 산물이라는 게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야.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고 세포 항쟁 오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세포 항쟁. 자, 배경을 보면 인도인들의 방영 강조 고조, 그 다음에 인도 병사들, 인도 병사는 세포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이는 영국 동인도 회사 있죠. 영국 동인도 회사에 고용된 인도 용병을 얘기해요. 보통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육군이 별로 없죠. 얘네들 해군력은 강화도 육군은 없어. 그럼 육군은 어떻게 하냐면 되게 식민지에 딱 정착하면 그 식민지인들 중에 자기하고 좀 약간 친한 애들이나 똘똘한 애들 뽑아가지고 그 병사로 삼아요. 그래서 소수의 영국군 장교와 그 다수의 사병들로 그 식민지인으로 구성된 부대를 만들어갖고 이게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이야. 영국이 상당히 그게 뛰어난 건데 그냥 인도 병사 세포에 대한 영국 장비의 어떤 민족적 차별, 그다음 동인도 회사의 스타일, 그 인도 면직업의 몰락, 왜 면직업이 몰락됐어요? 값싼 기계공을 만들어놓은 그 영국산 면직물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이런 배경을 까고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영국은 인종적 우월감으로 인도인을 대했으며 기독교 개종했고 특히 카스트 제도를 야만 쪽으로 이제 규정해서 막 없애려고 했어. 그러니까 좀 계몽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인도인들 기독교를 개종시키고 카스트 제도를 없애가지고 모두 다 평등하게 만드는 아주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인도인들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야. 자, 그런 가운데 총을 닦는 기름에 뭘 넣냐? 돼지 기름과 소기름을 같이 사용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돼지 기름은 이제 신두교에서는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상당히 부정시하는 그런 기름이고 소기름은 신두교에 상당히 신성시하는 소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섞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열받는 거지. 결국에 터져나간 거야. 그래서 그 경강에 보면 북인도 겐지스강 유역을 기점으로 중서부 인도 파급했고요. 그때 이제 무굴 왕제를 다시 이제 복귀시켜갖고 이제 그 형식이 남아있는데 이걸 이제 복귀시켜 영국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다. 처음에는 이 세포이를 중심했지만 나중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제 참여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독립운동을 확대했다. 그래서 동인도에다 직접 이제 토벌을 못하니까 영국 본국에서 군대가 온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간신히 탄압을 해갖고 실패를 했다. 진압을 해서. 자, 그 의회를 보면 인도인의 최초의 반영 투쟁이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인도라는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인도인이라는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인도라는 거 보면 아까 언급했던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죠. 인구도 많고 그 안에 뭐 민족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라고 하지만 그건 나중에 만들어진 그 상이고 그때 당시에는 인도라고 생각 안 했어. 각기 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뭐 말라카 동맹의 사람이고 나리푼주족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난 인도인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전에 또 이제 영국에 대항할 때도 뭐 마이쇼로 전투, 말라 전투 좀 시끄러운 종교나 민족이나 동맹을 통해서 결집된 거지. 민족, 인도인이나 결집되고 영국에 대항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세포인하는 계기에서 언제 뭐냐면 저항하면서 저항적 민족주의가 생긴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인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형성된 거야. 물론 실패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최초의 민족운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인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형성됐는데 뭔가 인도인은 구심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도는 우리나라 같이 뭐 혈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가 동일한 게 아니죠. 다 다르잖아. 그러면 뭘 통해서 할까요? 종교를 통해서 신두교. 그래서 신두교 민족주의가 등장해요. 그리고 신두교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이제 점점 베타적으로 변하죠. 원래 신두교는 원래 다 포용적이었는데 이 신두교 민족주의가 형성되면서 이슬람들이 베타하는 방향으로 또 영국의 이제 차별 정책과 맞물리면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인도는 이슬람교, 신두교 뭐야? 유혈 투쟁을 할 만큼 사이가 안 좋잖아요. 자, 결과를 보자. 결과. 요거 이제 외워두세요. 무굴 제국이 멸망했죠. 형식상 남아있는 무굴 제국들이 멸망해서 인도는 영국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되고요. 요때 동인도 회사가 폐지돼요. 원래 동인도 회사는 예전에 뭐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죠. 독점권은 이제 자유무역주의 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폐지됐고요. 근데 동인도 회사 자체가 폐지된 거는 요때 세포이 난 이후에요. 예. 그래서 영국, 즉 여왕의 빅토리아 여왕의 직접 통치를 받게 됐다. 통치 방법의 전환 보면 이제 신두와 유수인, 카스트 간의 잠재적 갈등을 이용해 분리 통치하죠. 이게 이제 영국인들이 상당히 잘해 먹는 디바이드 룰 정책이야. 그래서 다 뭐냐면 통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도에 보면 여러 민족들 있잖아, 계층 있잖아. 그래서 여러 계층 중에 자기의 이제 국민에 맞는 친형적인 민족이나 계층들을 뽑아가지고 이 소수 계층을 통해서 다수를 지배하는 방식이야. 자, 그리고 이제 은근히 신두교와 무슬림들 이간시켜. 그리고 예전에 카스트 제도 있죠. 카스트 제도 부정했잖아. 이거 야만적인 제도라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 카스트 제도 잘 이용하면 자기 통치에 편리하겠다 해갖고 오히려 카스트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요. 예. 그리고 기독교 포교해야 됐다는 생각을 버리게 돼. 그래서 인도의 정통 문화를 인정하고 사회개혁을 포기한 상태에서 뭐냐면 그냥 이걸 잘 이용해 분리통치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죠. 그래서 통치 전환이 방법이 전환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세포의 반란이라고 하지만 세포의 항쟁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불려요. 왜냐면 세포의 항쟁이라고 하면 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약간 뭐냐면 세포이만 참여한 항쟁을 보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엔 세포이지만 나중에 여러 그 계층들이 참여했잖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뭘로 바뀌냐면 여기 보면 예전에 세포이 반란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다시 사용하지 않고 대반란, 1857년 반란, 제1차 세계 독립전쟁 이렇게 반란.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세포이 반란이라고 할 경우에 세포이만 마치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됐지만 실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명칭이 요즘에 잘 쓰지 않는다.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세포이 반란 명칭을 왜 쓰지 않는다. 그건 여러 계층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뭐 굳이 만약에 물어봐도 이 사건이 뭐냐 그러면 그냥 세포의 항쟁 반란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거는 왜 그냥 특수한 상황에서 이 반란의 문제점을 쓰시오 할 때 명칭에 문제 쓸 때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요거 우리가 이제 대반란 1857년 반란 제1차 세계대전 독립전쟁 이게 맞다 생각하고 쓰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 틀릴 수가 있어요. 왜? 거기 서양사 교수들이 주로 인도사 내는데 인도사 서양사 교수나 동양사 교수가 잘 못 오거든 자기도.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세포의 반란을 쳐야지 맞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염두에 둘 것은 교수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버리세요. 일단 자기 분야에만 아는 거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더 모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써야 된다? 세포의 반란 써야 되고 만약에 세포의 반란의 용어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요걸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통치 개선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형식적 주권을 유지했던 인도를 직접 통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황제를 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도는 이제 독립된 국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 빅토리아 여왕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뭐예요? 인도 제국이지만 영국의 식민지예요. 자, 그리고 인도 식민지화를 완성됐다. 그리고 이제 인도 제국을 수입해서 그 옆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네팔, 미얀마 이런 지역을 다 편입을 시켰어.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되게 뭘 하기 위해서?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도가 이제 본토 공격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 그다음 미얀마, 그다음에 저쪽 말레이시아 반도 이런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인도를 보호하기 하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그 식민지 중심 인도였고, 삼시 정책도 인도를 보호하기 한 거야. 그래서 인도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도 막으려고 했던 것도 인도를 보호하려고. 왜? 인도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떤 시장과 그 다음에 인구와 이런 것도 갖고 있죠. 그리고 영국의 육군 병력의 거의 상당수가 인도 병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를 뺏긴다는 거는 영국의 어떤 거의 70% 80% 뺏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인도가 독립되면서 영국은 뭐야? 몰락했잖아, 지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자, 213페이지에 볼게요. 여기는 이제 동남아시아 역사가 좀 약간 섞여 있는데, 일단 동남아시아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영국과 프랑스는 17세기 초반에 동인도에서 성립을 하고, 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독점하고자 서로 대립했다. 영국은 무슨 전투? 프랑스 전투 외워두셔야죠. 여기 옆에 있죠.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 지배를 둘러싸고, 인도에서 벌인 전쟁으로서 영국은 인도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에서 그 프랑스 승리에 강대한 식민지 제국을 건설했다. 요 프랑스 전투는 뭐와 연결돼서 봐야 되냐면 7년 전쟁과 연결돼서 봐야 돼요. 7년 전쟁. 그래서 7년 전쟁 유럽에 있을 때 인도에서 무슨 전투가 있었냐면 프랑스 전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북아메리카는 뭐가 있었죠? 인디언 프랑스 전쟁, 인디언 프렌치 전쟁이 있었죠. 예. 그래갖고 요거와 같이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물리치고 무굴 지역부터 벵골 지역, 이게 노른자 땅이죠.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얻어냈다. 그뒤 인도에서 세력 확대한 영국은 동인도해설을 통해 인도를 간접 지배했다. 자, 동인도해설은 인도의 영국의 값싼 원직물 판매하고 인도에 있는 목화와 아편 재배를 강요했다. 이때 아편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영국의 이제 상강무역 있죠. 상강무역 때 아편을 이제 재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인들은 쌀 농사보다는 목화, 아편, 뭐 차 이렇게 영국인들이 필요한 그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농업 구조가 기형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중국에 수출했다. 그래서 인도를 근거지로 이제 영국은 19세기 때 뭐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말레이 해역을 장악하고 말레이 연방을 세우고요. 그다음 미얀마 식민지하고 인도를 합병했고, 그래서 영국은 네팔, 뭐 아프가니스탄 지역까지 확대했죠.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인도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변방, 그러니까 외방의 어떤 울타리 구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걸 다 인도 제국을 편입시켰어요. 예,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포의 반란을 좀 보면요. 자, 그럼 세포의 항쟁을 볼게요. 자, 영국은 식민 지배가 확대되면서 인도인들은 영국의 거세게 저항을 했다. 그래서 남인도의 마이쇼를 비롯해서 그다음 동맹과 그 당시 식구교들이 영국에 항쟁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게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말라타 동맹이 있고, 그다음 여기 마이쇼 전쟁이 있고, 남부 지역에 식구 전쟁이 있죠. 북부, 중부, 그다음 남부 이렇게 나눴죠. 이때 저항했던 거는 자기가 뭐 인도인으로서 저항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어떤 종교적 문제나 뭐 동맹에 소속됐거나 이렇게 왕국에 소속되는 그런 걸 저항을 한 거야. 자, 그래도 이제 했지만 모두 실패가 되었다. 그래서 영국은 인도를 값싼 원료의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으로 삼았으며
무거운 토지세를 부과했고 인도인들을 착취했다. 영국인들은 이제 백인이나 우월감을 바탕으로 인도인들을 청시하였고요. 그다음 신두교도가 대부분 인도인들의 그리스도 가져갈 것을 강요해 인도인들 반발을 샀다. 영국에 대한 인도인의 불만은 무슨 항쟁으로? 세포위 항쟁으로 폭발돼 나갔죠. 세포위는 영국이 세운 동인도에서 고용된 인도인 용병으로 영국의 식민통치에 협조하는 데 역할을 했는데 영국이 인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인도인들의 종교 정통을 무시하니까 항쟁을 벌인 거다. 자, 세포위 항쟁에서는 각계각층의 인도인들이 참여하여 한때 델리를 점령했으나 우수한 무기로 동원된 영국군의 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인도 최초의 민족운동으로서 반영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이게 의의죠. 의의. 예. 영국은 세포 양제 계기로 동인도에서 해체하고 인도 통치 개선법을 제정했고요. 그 결과도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무굴 제국의 항제를 폐위시키고 인도를 영국의 빅토리아 왕의 직접 식민 통치에 두었다. 이로써 영국 제국은 성립되었고 인도는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 전락되었다. 자, 여기 보면 인도 통치 개선법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자, 지금까지 동인도에다가 점유됐고 통치했던 영토는 그 권력을 여왕폐하가 대신한다. 그리고 이때 이제 동인도에다가 폐지됐죠. 그 다음에 여왕폐하의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은 동인도에서 가졌던 권력과 의무를 모두 가지고 실행한다. 동인도에서 토지, 부동산, 금전, 정답품, 그 다음에 상품, 재산, 그 밖에 부동산과 동산은 이 회사의 자본금과 배당으로 제외하고 폐하에 주어진다.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인도 통치 개선법. 자,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인도가 직접 통치하면서 어떤 이제 반영 운동이 있었나? 그 내용을 이제 그 기본 강의 교재에서 좀 약간 본 다음에 다시 이제 할게요. 자, 인도는 영국을 통치하면서 소수의 영국인을 데리고 통치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제 식민지 말단으로 중하급 그 간부들은 주로 누굴 채용했냐면 인도인들 채용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국 통치에 필요한 중간 엘리트 계층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주로 이제 인도사의 상류층이 있죠.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이제 근대 교육을 이제 시키죠. 근데 이제 인도의 근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이제 엘리트화 시켜가지고 그 관료나 군인으로서 뽑아서 쓰면 괜찮은데 문제 교육을 받는 동안 그들이 뭘 가지게 되냐면 민족주의, 민주주의, 반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갖게 돼. 그러니까 영국이 의도하지 않는 이제 그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 근대 지식인들은 활동은 영국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영국부터 이제 뭐냐면 이익을 공유했기 때문에 영국의 지배 어떤 통치 이념을 그렇기 때문에 반영적이지 않았어 초창기 때부터는 약간 이제 신형적인 성격이 있어요. 신형적인.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뭘로 바뀌죠? 반영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초창기 운동은 영국의 지배 질서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인도인의 정치적 권리, 자치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하죠. 그리고 현실 비판과 국민 계몽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했고요. 대표적인 운동이 예전에도 기출문에 나왔던 브라모 샤머지 운동이에요. 이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신두교 초기의 신앙인 브라마교의 순수성을 복귀하자. 그래서 람모한 로이라는 사람이 이제 했는데 사회 개혁 도구로서 서양 문화를 활용하고 신두교 개혁과 신두사의 낡은 체제 개혁을 추진하자. 그래서 인도 민족주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왜냐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민족이나 의식이 형성됐지만 이걸 하나의 이제 정치 이념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신체 필요해서. 근데 아까 했지만 뭐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못 시키죠. 그다음에 신두교를 내세웠다는 거죠. 신두교를. 자, 그래서 이제 브라마 샤모지 단체를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캘커타에 설립을 했고, 그리고 개혁 내용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악습을 철폐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신두교 우상 숭배, 카스트 제도 폐지, 그다음 의례 중심의 종교행위 반대.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샤티, 가부의 순사 제도 있죠.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아 결혼이죠. 어린 나이 때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성인하고 어린 여자 뭐 10살, 11살 결혼시키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도에는 요즘 강간이 되게 많아요. 예, 상당히 성폭행도 많고. 하여튼 그런 패습을 개선하고요. 개혁운동으로서 이제 인권신장과 남녀평등 이렇게 홍보를 했고 언론과 종교의 자유, 뭐 서구학문의 도입 주장.
서구식 자유와 민권사상 복음, 인도인의 정치적 확대나 그 다음에 교육 확대, 여성의 권리 신장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악습 철폐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쓰라고 몇 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영국에 저항을 했는데 신분에 대한 영국 법령을 반대하고 영국부터 사법, 사무, 행정의 자유인데 아직까지 영국의 저항은 뭐냐면 영국의 통치를 부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라고 할까요? 그 예국 계몽 활동 그 정도, 예국 계몽 운동 그 정도 이제 선에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해서 이제 인도 민족주의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인도인의 저항 의식이 이제 세포인안을 통해서 마련했고 이걸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인도 민족주의가 탄생한 것은 이 운동이었다. 예. 그래갖고 인도인들 고대 문화 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성과 인권을 바탕으로 둔 인도인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인도 국민회의가 있는데요. 이 인도 국민회의는 처음에 만들 때는 영국인들이 만들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친일파야, 친일파. 친영단체. 그러니까 친영적인 지식인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인도 국민회의야. 근데 이제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해갖고 여기에서 이제 온건파에서 급진파가 인도 국민회의를 장악하면서 이게 이제 반영단체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벵골 분할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벵골 분할령은 뭐냐면 이 벵골 지역이 예전에 되게 노른자 땅이었죠.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경제력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 지역을 두 개 나누자. 그래서 이슬람 지역과 그 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신두교 지역으로 이렇게 거꾸로 됐네. 여기가 서인도, 서벵골, 동벵골. 동벵골 지역에는 이슬람이 많고 서벵골 지역은 신두교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할시켜 갖고 이제 홀주 통치하자 하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제 뭐냐면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다. 그래서 전국주의 일어났죠. 그때 이제 4대 강령을 결의하죠. 콜카타 대에서 유명하죠. 스와데시 영국상 분파 있죠. 민족교육. 그리고 결국에는 벵골 분류령이 취소되고요. 자치권 인정. 물론 이때 자치권은 아주 미미해요. 예, 아주 미미한 자치권 인정받았다. 자, 인도 독립 과정을 보면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영국이 그 육군 병력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인도인들을 뽑아갖고 그 당시 영국군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징병제를 실시해도 되는데 솔직히 징병제 실시하면 인도에서 자발적 하겠어요? 그 넓은 땅에 어떻게 소수의 영국 관리들이 와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인도 민족주의자들 지도자들 있죠. 간지라는 이 사람들 부탁을 해서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그 자발적으로 인도 군인들 영국 군인들 참여시키는 크게 공헌하면 나중에 자치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야. 그래갖고 좋다 해가지고 이 간지들부터 여러 이제 민중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선전한 거지. 우리가 이제 너희들 영국군으로서 많이 참여하면 나중에 영국이 뭐 법도 만들어주고 의회도 만들어주고 자치권을 허용해준다. 그래놓고 기껏 이제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안 됐죠. 1차 세계 딱 끝나니까 영국이 형식적인 자치권만 주지 실질 자치권을 안 주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무슨 법을 통과시켰어요? 롤랜드법을 통과시켰죠. 이거 외워두세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요. 자, 인도인을 영장이나 재판 없이 체포 및 구금하고 언론 사상 집회 자유를 탄압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때 이제 법이 통과되는 인도인들의 어떤 파워에 저항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간디 활동을 보면 샤티아그리아 운동이 있어요. 진리의 장학도 요거 외워두세요. 샤티아그라. 네. 그래서 이 샤티아그라는 그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나눠져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샤티아그라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은 정당하지 못한 물리적 폭력에 대해 정신력을 오히려 입각한 도덕적 무기를 활용한다.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은 이제 반영이죠. 자, 하여튼 간디가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이 원래 브라마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영국에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저쪽 남아프리카에서 갔어. 그때 남아프리카에는 인도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노동자도. 그때 인도인의 노동자 국민권 획득 투쟁을 벌이면서 처음 사용됐다. 이후 간디의 반영 민족 운동의 근본 사상이 되었고, 그래서
시민 불복종 운동, 비폭력 저항 운동의 의미로 사용됐다. 자, 배경을 보면 아까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여하면 인도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치 권한을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별로 주지 못했고 그 다음에 로레드법을 제정해서 오히려 이걸 탄압을 했고 그래서 완전 자치를 요구하면서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반영 시위로 이제 전개를 했다. 그 과정에서 그 유명한 안리차원 사건이 등장해요. 그 영국인들이 인도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고 영국 상품의 불매운동, 납세 거부 운동, 공직 거부 운동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전인도 무슬림의 영맹의 지지를 받으면서 확산됐다. 영국의 간지를 체포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운동을 통해서 그 인도 사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로랜드법을 또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제2차 사티아 그레아 운동이 나요. 이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영국 정부가 소금 판매권 독점을 하려니까 간지를 중심에서 소금 행진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불복종 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인도의 자치가 허용됐다. 그래서 인도 철수 운동 해가지고 뭐 그 영국 간립 교육 반대 운동 등등 해갖고 이제 나중에 국민교육기관 설립 등등 해갖고 간디 활동이 쭉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간디 활동의 특징은 뭐냐면 영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뭐야? 완전 자치를 하겠다는 거야. 독립학교까지는 나가지 않았어, 이 사람은. 근데 내도는 좀 다르죠. 간디는 자치권을 주장했는데, 완전 자치권을, 내도는 완전 독립권을 주장해. 무슨 영국 밑에 있냐? 우리 나가서 독립하자. 그래서 이제 인도 독립혁명이 결성되고, 파업등 급진적인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2차 세계 끝난 후에 독립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분리가 돼요. 왜냐면 원래 파키스탄, 인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슬람교하고 신두교가 그렇게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 근데 영국의 통치 아래 이들을 분리시키고 어떻게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독립할 때 같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회의가 통합회의가 결단이 나요. 그러니까 파탄이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두교는 인도, 그 다음에 저쪽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그러면서 이제 파키스탄 지역에 살고 있는 인도인들이 신두교 쪽으로 넘어가고, 신두교 쪽에 살았던 이슬람들이 많이 어디 파키스탄 넘어가고, 그러면서 서로 교체가 되는 거야. 물론 지금도 이제 파키스탄에 신두교가 있고, 신두교에 이슬람교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분리됐다는 거야. 파키스탄은 원래는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렇게 됐어요. 동파키스탄 오늘날 파키스탄이고, 아니, 서파키스탄 오늘날 파키스탄이고, 동파키스탄은 오늘날 어디예요? 방글라데시죠. 근데 이제 이게 이쪽이 영토가 1000km 이상 떨어져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있고 언어나 문화나 이런 거 너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다만 종교만 보면 이슬람과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분리되죠. 1970년대 동안가. 그래서 이제 동파키스탄이 오늘날 뭐가 된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되고 이쪽 서파키스탄이 오늘날 파키스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북부에 네팔이 있었죠. 네팔. 그래서 남쪽에 뭐가 있었죠? 스리랑카가 있는데 스리랑카는 지금 뭘 믿고 있어요? 불교를 믿고 있어요. 네팔도 원래 불교를 믿는다고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 네팔도 종교가 신두교예요. 신두교고 불교 좀 믿고 있고 부탄만이 이제 불교 믿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인도사 끝났고 여기 한번 살펴봤고 고등학교 세계에서 비상교육 관련된 내용은 이제 강독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